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말은 낳는다, 서로 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을 하는 쪽과 생을 받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을 하는 쪽은 힘이 빠지고 생을 받는 쪽은 힘이 세집니다. 뭐 단순하게 따지면은 내가 아이를 낳습니다마는 아이는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아이가 성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는 나중에는 커서 장성해서 힘이 세지고 키도 커집니다마는 아이를 생하는데 아이가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는 나는 힘이 다 빠져버리지요.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합니다마는 나무가 불을 크게 만듭니다마는 나무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처럼 각 상생의 작용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마는 각 상생하는 작용들은 기본적으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하는 쪽은 힘이 빠지고 생을 받는 쪽은 힘이 강해집니다. 생을 받는 쪽은 힘이 강해지고 생을 하는 쪽은 화생토니까 화가 토를 생하면 자신의 힘이 빠지고 금생수합니다. 금이 수를 생할 때는 금의 힘을 빠지고 수가 힘이 세지지요. 수생목입니다. 나무가 자라 올라가려고 하면은 물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무가 성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상생의 작용이지요. 반면에 상극의 작용은 도끼가 나무를 자릅니다. 도끼가 쇠가 나무를 베입니다마는 나무가 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무가 잘리는 반면에 도끼의 이빨도 빠지지요. 그러니까 상극이라고 하는 작용은 물이 불을 끕니다. 불이 당연히 꺼집니다. 근데 물로 인해서 불을 끄게 되면은 물이 다 수증기로 증발해서 자신이 금이 수라고 하는 물도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작용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한쪽의 힘이 세집니다마는 상극의 작용은 기본적으로는 양쪽 다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 도표, 상생과 상극의 작용들의 도표의 작용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지와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죠. 교재 24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놨고요. 그래서 목에도 양과 화에도 양과 토에도 양과 금에도 양과 수에도 양과 음으로 구분을 해서 목의 천간에는 갑과 을이 목인데 양의 갑과 음의 을과 이렇게 해서 목도 양과 음으로 천간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화도 양과 음으로 금도 수도 토도 전부 다 천간의 글씨를 오행이라고 하는 글씨를 양과 음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겠지요. 지지도 목과 화, 토, 금, 수 전부 다를 각각의 글자를 배속시킨 다음에 음과 양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천간의 글씨는 갑이고 을인데 양의 목은 갑목, 음의 목은 을목, 그 다음에 수로 와서 양의 수는 임수, 음의 수는 개수. 이것들도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오행의 성질과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과 어디에 배속되어 있는지도 꼭 기억하고 가시면서 음양의 간지도 헷갈리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입춘과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양력이라고 하는 달력도 알고 있고요.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도 알고 있습니다. 양력은 1월 1일이 양력이고 음력으로 1월 1일이 음력입니다. 음력의 시작입니다만은 명약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계절력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지가 1년의 시작으로 봤다가 그것보다는 입춘의 1년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해서 입춘이 1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1년의 시작은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양력으로 2월 4일 경 무렵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음력은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력으로 2월 4일 무렵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일이 양력으로 2월달 1월 말에서 2월 초순 정도에 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춘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거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춘이 지났으면은 올해해로, 입춘이 안 지났으면 작년해의 간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띠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2월달 초에 들어오는 거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지를 절기는 지지를 가지고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12개의 지지를 손가락에다 이렇게 12마디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우리 손 4마디 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줄이 한 마디씩은 있죠. 그래서 12개의 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인묘진 이거는 인묘진의 세 글자는 목이고요. 동쪽이고 봄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다 얘기해 드렸죠. 목의 기질은. 그래서 목은 동쪽이고 봄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글씨는 목이고 동쪽이고 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고 불이고 남쪽입니다. 그래서 사오미 글씨는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를 말한다. 그래서 뭐 사와 오는 당연히 불이니까 여름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미라고 하는 절기는 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계절 절기마다 중간중간마다 토가 하나씩 다 들어있으면서 오행을 조화롭게 변화시켜 주지요. 그래서 사오미에서 미월에 태어났었어도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절기도 가을이고 금입니다. 방향은 서쪽이죠. 그래서 신유는 금이니까 가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술은 토입니다만은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와중에 토가 조화롭게 변화시켜주고 조화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토가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각 절기마다. 그러니까 수월에 태어나도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해자축도 마찬가지겠죠. 해자축월은 겨울이고 물이고 때로는 방향은 북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도 엄격하게 말하면 기억을 잘하고 계셔야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달력을 보고 얘기합니다만은 역학으로 말할 때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1월이고 묘월이고 진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미월이고 신월, 6월, 수월, 해월, 자월, 축월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는 대부분 잘 못 알아듣죠. 역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뭐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 인월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양력으로 2월이고 음력으로 1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1월, 2월보다는 우리가 이게 절기를 가지고 바라보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인월, 묘월 이것이 좀 더 올바른 쓰임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합, 평, 충, 파, 해 작용들로 인해서 사주가 변화하고 각종 제살들에 의해서 그 글씨의 역할들이 좀 제한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느냐, 어느 것이 작용력이 빠르게 일어나느냐라고 봤었을 때 천간의 작용들이 아무래도 지지의 작용보다는 빠르게 일어나고요. 분명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은 일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갑양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각 일간별로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제가 뭐 갑의 성질, 을의 성질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리학은 절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갑이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을이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와 그 다음에 일간이 천간에 어떤 것과 어울려야 좋을 때 어떤 것과 어울려야지 좀 더 자신이 발달하고 좀 더 잘 남들한테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천간의 어울림의 조합을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논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순간에선 이것이 가장 적절하게 아직은 배워가는 초급 단계니까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었습니까? 간목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겨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절기와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는 간목이 큰 대들보처럼 쓰여야 되는데 물기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목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천간에 어울리면 어떤 것이 좋은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천간은 간목은 경금과 그 다음에 정화와 어울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겨울과 가을이 좋고
천간에서는 경금과 정화와 어울리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을 한번 보지요. 을목은 꽃입니다. 초목이고요. 그 다음에 일년생 식물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꽃이고 아주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절기가 가장 자신이 활짝 필까요? 라고 말했었을 때 을목은 여름생이 가장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생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봄도 괜찮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여름에 가장 꽃이 화려하게 피고 그 다음에 잎도 무성하지요. 그 다음에 봄은 뭐 물론 아직 초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봄은 앞으로 여름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요. 하루하루가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뭐가 좋다라고 했었습니까? 을목은 당연히 꽃이 펴야 되니까 태양빛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 을목은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그러니까 간목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을목은 간목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을목은 또 뭐 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경금도 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관호를 쳐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와 간목이 좋고 경금도 때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언제 좋을까? 하늘의 태양이라고 하는 병화는 가장 쓰임새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역시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에 병화가 태양빛이 내려줘야 가을에 곡식이 맛있어지고 단단해지고 좀 더 우리한테 풍성한 수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가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봄에 태양빛이 비치는 봄에는 아주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병화도 봄에는 자신의 역할을 크게 합니다. 뭐 여름에 더울 때는 태양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겨울에도 태양이 비친다고 해서 내가 뭘 자라게 하거나 키우게 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가을과 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림이 좋은 거는 병화는 역시 간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어야 됩니다. 병화는 간목과 임수도 괜찮죠. 그 다음에 때로는 신금까지도 괜찮을 수 있었는데 괄호를 쳐놓습니다. 마냥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임수와 간목이 좋고 신금은 또 뭐 조금 더 괄호를 쳐놓습니다. 때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병화는 하늘의 태양빛입니다만은 정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불, 라이터불 같이 열 에너지입니다. 병화는 빛 에너지고요. 정화는 열 에너지라고 보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가장 필요할 때는 역시 겨울에, 따뜻한 겨울에 정화의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추울 때인 가을도 자신의 정화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겨울이 좋고 가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천간에 올리면 뭐가 괜찮을까요? 정화는 경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괜찮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이라고 하고 괄호를 쳐놓습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정화는 경금과 간목, 때로는 임수도 괜찮습니다 정도로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지요. 무토는 큰 산입니다. 산에는 어느 절기에 좋을까요? 라고 말하면 이것도 뭐 굳이 봄, 여름, 가을에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이거는 세 개 절기가 다 쓰임새가 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다 쓰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게는 뭘까? 그래서 무토는 간목이 있어야 되겠고요.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갑병임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무토가 크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게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토는 큰 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토는 돌도 다 골라낸 전답이죠. 논밭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어느 절기가 좋을까요? 라고 말했었을 때 이것도 뭐 역시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절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기도 기토는 봄, 여름, 가을, 요거는 좀 한문을 잘 써야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뭘까요? 기토는 간목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있는 것도 아주 기토한테는 좋습니다. 그것도 또 한마디 살짝 더 붙였죠? 기는 임이라고 하는 글씨와 만나게 될 때는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와 임은 서로 아주 좋은 역할 만나봐야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과 그 다음에 경금을 한번 보지요. 경금은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경금은 가장 큰 역할은 돌을 다듬고 바위를 다듬고 때로는 거기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경금은 나무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경금의 도끼날이 바짝 서 있거나 때로는 나무가 가장 물기가 없었을 때 나무가 잘 잘리지요. 그래서 경금은 겨울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금의 겨울에 가장 나무가 잘 잘리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간목이 있으면 좋고요. 정화가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겨울과 가을, 간목과 정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은 언제일까요? 물론 뭐 경금만큼 신금은 단단하거나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신금도 분명히 금속이고 자기가 뭘 자르거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신금도 역할은 어느 절기가 좋을까요? 라고 말했었을 때 역시 겨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도 좋겠죠. 그래서 신금은 겨울과 가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었을 때 신금은 임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임수가 있으면 좋죠. 이럴 때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깔끔하고 뭐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까다로운 기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튼튼한 나무를 신금이 베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아까 했듯이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정을 보지는 않고 덕을 우선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이 좀 고달프긴 합니다만은 신금이 간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크게 말하면 먹을 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화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괄호 정도를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는 거에 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괄호를 쳐놓는다의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많으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 많이 있었을 때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나쁜 역할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를 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언제가 좋을까요? 절기로 따지면은 큰 강물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여름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름에 큰 물이 필요하고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봄이라고 하는 절기도 물이 필요한 절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여름과 봄에 가장 자신의 쓰임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천간에 올리면 뭐가 좋을까요? 임수는 큰 강물이다가 보니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가 보니 간목도 좋고요. 병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도 좋고요. 경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울리는 거는 뭐 임수가 외견상 크게 성장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개수는 임수와 같은 물이기는 합니다만은 큰 강물이라든가 아주 많은 물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한창 더운 여름에 물 한 바가지 바깥에 끼얹어 보시면은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개수는 큰 물이 아니다가 보니 여름에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농작물이 가을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비가 안 오면 우리가 가을 가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개수는 가을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봄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가을과 봅니다. 그래서 개수는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건 뭐냐? 합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도 괜찮고요. 병화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신금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무토는 괄호를 쳐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무토가 나쁘다기보다는 무토가 많을 때는 개수한테 좋은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간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절기마다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재밌는 거 보면은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든가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간목은 경금과 정화와, 정화도 간목과 경금과, 그 다음에 경금도 정화와 간목과, 이렇게 세 개는 글씨만 서로 바뀌었지 서로 상당히 좋은 조합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특색이 있네 이런 것들도 한번 슬쩍 살펴보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10개를 설명해 놨는데 제가 무민명리 강의록이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이런 무민만세력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무민만세력의 27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천간오행 속성표라고 하는 것을 써놓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외우면 좋은데 당연히 외우면 좋죠. 근데 외우기가 금방 어려우면은 이 책을 찾아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써져 있나도 살펴보면서 그걸 한번 내가 공부할 때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가장 외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꾸 살펴보고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합니다. 자, 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지는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세 부류로 묶을 수도 있지요. 인신사회라고 하는 역마살과 자오묘유라고 하는 도화살, 진술충미라고 하는 화개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죠. 역마, 온통 옛날로 따지면 말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굳이 옛날처럼 멀리 다니지 않았었을 때는 역마살을 흉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마살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면 되고요. 조그만 지역보다는 넓은 곳을 다니시면서 활동하셔서 성과를 이루시면 됩니다.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은 도화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떤 남녀와의 구별이 구분했었을 때, 분명했었을 때는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끼로만 풀어서, 성적으로만 풀어서 이렇게 나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현대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추종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남 앞에 서서 나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기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화살의 기질은 가장 현대적인 살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그 재능으로 인해서 내가 이름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화살은 현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살은 전부 다 4개의 오행들이 전부 다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을 파보기 전에는. 그래서 아주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어떻게 발달될지도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인신사회가 4글자 다 있으면은 역마살이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모든 걸 휘둘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아주 역적을 한다 그럴까요? 하여간 세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인신사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주 그런 기질이 뚜렷하지요. 자오묘유 같은 경우는 도화살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듯이 연예인 기질, 아주 도화살이 많으면 예쁘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 기질이죠. 진술충미라고 하는 화개살은 아주 숨겨져 있는 게 많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차분한 성향이고요. 먼저 활발하게 행동하기보다는 한 곳에 좀 은둔하는 생활도 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잘 참고 인내해가는 그런 기질들을 말을 하는 것이 이 인신사의 특징입니다. 진술충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음은 신강신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주라는 게 써놨습니다. 신강신약을 나눴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사주를 뽑고 오행을 이렇게 꼭 써서 이렇게 집계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것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눈에 이런 정관과 지지의 글씨들이 음양과 오행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한눈에 딱 봐도 이게 뭐가 뭔지 어떤 오행인지 음인지 양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지요. 신강신약을 나누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운을 찾기 위해서라 그랬죠. 우리가 그러면 팔자가 세다와 신강하다, 신약하다와는 연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팔자가 세다는 거면은 내 인생에 기복이 많을 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일어날 때 팔자가 세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신강하다, 신약하다는 의미는 신강한 것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지도 않고요. 신약한 사람이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강과 신약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아까 했듯이 팔자가 세다란 말은 많고 좋고 나쁜 일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나눌 때는 한문도 써 있습니다만은 문신자 써서 신강하냐 때로는 신약하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나를 먼저 기준으로 살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살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따졌었을 때 내 편이 많거나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많을 때는 내가 힘이 강해지고 내 편이 없거나 나를 극하거나 내가 극하는 것들이 많았었을 때는 힘이 빠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는 건명은 5.5점에 여자는 4.5점의 힘을 가지면은 신강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편은 나와 같은 오행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사주는 을목이 여기 토라고 써놨네.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목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는 목이 내 편이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목이 3개가 있죠. 목이 3점. 그 다음에 목이 성장해서 올라가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목이 잘 올라갑니까? 그러면 수의 도움이죠. 그래서 수가 도움을 주는 일을 살펴야 되는데 수는 없습니다. 그럼 빵점이죠. 얘는 4점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신약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일 때는 장점, 단점, 기본적으로 신강한 사주는 장점은 매사 자기가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성과가 더 크고요.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신강한 사주의 단점은 뭘까요? 독불장군일 수도 있겠죠. 남의 얘기를 듣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혼자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못 되면은 집안이 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약한 사주들의 장점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의 얘기를 참고하게 되고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실패할 확률을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부드럽게 성공하면서 길을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뭘까요? 남의 얘기를 너무 열심히 듣고 많은 것을 참고하다 보니 기회를 놓치기가 쉽고요. 때로는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순발력이라든가 결정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또 남이 갔던 안전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먹을 게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이 좋고 나쁨을 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신강하다, 신약하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신강과 신약이 대운과 만나서 좋은 대운과 이루어지게 되면 성과가 클 거고요. 아무리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도 운이 맞춰주지 못하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구분하는 것이 좋고 나쁨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운을 만날 때 언제 좋은 운을 만나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기준점이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강신약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교재 66페이지까지 이제 간지론 첫 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간지론까지 해서 내가 이걸 두 편으로 나누어서 조금 축약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궁금한 점 있거나 의문 나는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학교도 방학이고 그래서 계속 좀 외부 강의를 좀 많이 다녔더니만 목이 조금 상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막 5일씩 강의를 외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목이 조금 상했는데 조금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